오늘 읽을 책은 에쿠니 가오리 작가님의 울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그 전까지 책을 전혀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서점에 갔는데 표지가 예뻐서 단순히 그 이유 하나로 이 책을 사왔죠.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 책이 특별하고 굉장히 기발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건 아닌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도 글로 쓰니까 글이 되더라고요. 그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을 굉장히 아껴 읽는 편인데도 해졌을 정도로 많이, 자주 읽는 책입니다. 요즘 일상이 일상 같지 않잖아요? 비정상적으로 흘러가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심지어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때예요. 그래서 더욱 일상적이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책 읽어드릴게요. 혼자가 될 때. 겨울의 끝 무렵이라 춥고 게다가 날씨까지 나빴다. 하늘은 날마다 묵직하게 흐리고 차가운 비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추적추적 내렸다. 장소는 파리.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였다. 우리는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생제르맹에 있는 조그만 호텔방에서 지냈다. 방 앞에 달린 역시 조그만 베란다의 창문을 늘 열어놓아 빗소리가 들렸다. 연애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내내 같이 있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다. 무척 슬펐다. 때로 산책을 했다. 손을 마주 잡고서 둘 다 아무 말 없이 무작정 걸었다. 추위로 코가 빨개졌다. 카페에 들어갈 즈음에는 대개 어디선가 비를 맞은 후여서 앉으면 싸구려 가죽 의자가 동그랗게 젖었다. 날씨 탓인지 에펠탑 옆에 있는 회전목마는 언제나 한산했다. 움직이지 않는 회전목마는 쓸쓸하다. 비에 흠뻑 젖은 알록달록한 장식물. 타도 될까? 내가 묻자 남자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부스 안에 멍하게 있는 담당 직원에게 돈을 지불해 주어 나는 하얀 말에 올라탔다. 갈색 안장에 등자와 말 곱비는 짙은 갈색이고 등에는 금빛 막대 기둥이 수직으로 서 있었다. 연두색과 분홍색 바탕에 군데군데 빨간색과 하늘색으로 꾸며진 그 하얀 말은 감촉이 딱딱하고 싸늘했다. 음악이 울리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다.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서. 손님은 나뿐이었다. 칙칙한 풍경이 뒤로 흘러갔다. 휑하고 썰렁한 그 장소에서 나와 말은 용감하게 나아갔다. 서 있는 남자를 남겨둔 채. 갑작스러운 해방, 시야에서 남자가 사라진 순간의 홀가분함, 그 고독감,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안도감. 그러고 보니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갔던 놀이공원에서도 회전목마는 나 혼자 탔다. 부모님은 펜스 옆에 서 있었다. 지금 남자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음악이 울리고 목마가 돌기 시작한다. 그 순간에 찾아오는 혼자라는 감각을 나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자유로움과 신비로움, 불안하면서도 안도하는 느낌. 한 바퀴를 돌아오면 웃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다. 나도 손을 들어 답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 그들의 모습은 다시 뒤로 사라졌다. 그 순간에 내 얼굴을, 혼자인 동안 지었을 그 표정을 우리 부모님은 물론 모른다. 한 바퀴를 돌아오자 덩그러니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짓고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손을 흔들었다. 계속 울리는 음악. 회전목마에서 울리는 음악은 왜 이리 처량한 것일까? 망가진 악기로 연주하는 것처럼 목마는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돈다. 남자와 만난 지 3년이 지났다. 미친 듯이 사랑했다. 끝내는 이런 곳까지 오고 말았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마음이 고요하고 선명해졌다. 나는 또 혼자가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바다. 바다에 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칙칙하고 묵직하고 음울한 공기. 발가락 사이에 끼는 모래. 그리고 끈적거리는 바람이 싫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줄곧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갔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진 것이다. 처음 겪는 기분이라 나는 당황했다. 우선 어디에 가면 바다가 있는지를 모른다. 물론 막연하게는 안다. 나리타 공항에 가는 도중 어딘가에서 커브를 돌면 도로 오른쪽으로 바다가 보인다. 가본 적은 없지만 긴자에서 좀 더 가도 바다가 있다고 들었다. 요코하마는 몇 번 간 적이 있고 바다가 있는 장소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바다는 높은 지대에서 아니면 거대한 관람차에서 바라봐야 되는 곳이 아니라 모래사장을 걸을 수 있는 바다. 여름이 오면 해변에 파라솔이 서는 바다였다. 그렇다면 지바로군. 별 대단한 근거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지바에 사는 친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얻으려 했더니 둘 다 집에 없었다. 말이 지바지 넓은 곳이다. 어느 전철을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려 어디로 걸어가면 되는지 그걸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게다가 시간은 벌써 밤 10시가 넘었다. 나는 어떻게든 기억을 더듬어 실마리를 찾았다. 내가 기억하는 바다는 시즈오카현 미호의 마스바라.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따라가곤 했다. 4, 5년 전에는 누가 맛있는 참치회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갔던 가게도 바다 옆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한심함에 어이가 없었다. 소설이나 영화라면 바다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린 다음 순간 바다에 있든지 또는 적어도 바다로 가는 차 속에 있을 텐데 도무지 어쩔 방법이 없는데 바다에 가고 싶고 그것도 밤바다면 좋겠고 어떻게든 바닷바람을 쐬고 싶은 심정은 절실했다. 더 늦어지면 무섭겠다는 생각에 나는 아무튼 택시를 불렀다. 택시를 타고 제일 가까운 JR역인 메구로역에 갔다. 그 다음 야마노테 선을 타고 도쿄역으로 가자 싶었다.
도쿄역에 가면 틀림없이 딱 맞는 전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게 어디로 가는 전철이든. 역무원에게 물어보았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안자의 미즈마루 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지쿠라 바다가 지바현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떠올라 지쿠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쿠라는 아주 먼 데다 이미 전철이 끊겼다는 것을 알았다.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다시 말하자 역무원이 게이오선을 권했다. 마쿠아리와 게미가와, 이나게에도 해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막 떠나려는 게이오선에 올라탔다. 아슬아슬했다. 11시 4분 발인데 야마노테선 플랫폼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 거리가 멀리로 떠난다.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간다는 흥분감과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지금 가면 돌아오는 전철은 없습니다. 역무원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기분은 아니었고 근처에 반드시 호텔이나 민박이 있을 테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의 전철은 정말 멋졌다.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게 얼마만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비교적 잦았다. 결혼하고서 요즘은 얌전히 지내고 있지만 일직선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인 전철의 움직임과 같은 속도와 같은 힘으로 해방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이나게 해안이란 역에서 내렸다. 도쿄역에서 610엔, 12시가 되기 전에 다시 택시를 탔다. 낯선 거리에서 타는 택시도 역시 멋지다. 그런데 해안으로 가자고 하니 공원 말이죠? 한다. 아니, 해안으로 가자고 했더니 운전기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해안이 바로 공원이란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모래사장을 걸을 수 있는 바다에 가고 싶다고 설명하니 그렇다면 요트하버가 좋겠다기에 그곳으로 가달라고 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부근에 묵을 곳이 있나요? 하고 물었다. 운전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놀라서 한 군데도요? 민박도 없어요? 하고 재차 물었다. 운전기사는 마쿠아리까지 가면 아주 많죠. 그래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 묵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답해 주었다. 금방 바다에 도착했다. 24시간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없을까요? 택시값을 내면서 물으니 14번 국도변에 있기는 한데 걸어가려면 멀단다. 운전기사가 여기서 기다려주겠다는데 미안했지만 사양하는 것도 무모한 일이라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택시 문이 열렸다. 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풍기던 바다 냄새가 어둠의 냄새에 섞여 무척 짙었다. 바다. 택시에서 내려선 채로 나는 한동안 기쁨에 젖었다. 그곳은 콘크리트 바닥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해변공원으로 요트도 많고 줄지은 돛이 신비스러운 아름다운 장소였다.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좁은 콘크리트 길을 따라 2번을 오갔다. 길 끝에 서니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나는 만족했다. 14번 국도변에 있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커피를 마셔야지 하고 생각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 택시가 서 있었다. 밤의 육교에서 밤. 늘 가는 장소로 산책을 갔다. 늘 가는 장소란 벚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길쭉한 공원이라고 할까, 산책로라고 할까. 그런 곳이다. 늦은 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어 기분 좋은 장소다. 눅눅한 흙과 벚나무 이파리들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그야말로 벗 이파리 찰떡 냄새다. 나는 코를 발름거리며 냄새를 맡고 펜스에 걸터 앉아 담배를 2개 피웠다. 올려다보니 쭉 뻗어나온 가지와 빽빽한 이파리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짙고 옅은 먹색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있다 보면 마음은 가라앉지만 그러면서도 절절하게 슬퍼진다. 결혼이란 참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여자가 되고 마는 일이다. 서글프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큰 공원 쪽으로 간다. 공원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다. 큰 길가에 주차된 수많은 차들, 육교 밑에는 트럼펫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벽을 마주하고 묵묵히 공을 차는 소년, 길거리 농구를 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돌계단에는 커플이 몇 쌍 앉아있다. 나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다코야키를 사들고 육교에 올라가 먹었다. 자동차의 흐름을 내려다보면서. 다코야키는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이 팔고 있다. 하지만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은 없다. 청년은 초롱이 내걸린 소형 트럭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 옴폭옴폭 파인 예의 동그런 철판은 있지만 거기는 늘 비어있다. 다코야키 주세요 하면 청년은 뒤에 있는 보온 박스에서 다코야키가 이미 담겨있는 봉투를 꺼내준다. 이 청년은 부근에서 노는 소년들의 좋은 의논 상대다. 나는 소년들이 다가가 의논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소년들은 다코야키를 살 때 손님인데도 아주 저자세다. 뒤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다코야키는 맛이 이상했다. 육교 위가 춥다 보니 내려다보느라 난간을 잡고 있는 손이 차가워졌다. 초등학생 시절 육교를 지나 학교에 다녔다. 몸집이 작은 아이여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우산째 날려갈 것 같아 무서웠다. 그런데도 나는 육교가 좋아 거기에서 걸음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도로와 하늘, 개울과 조그만 포도밭이 보였다. 육교 아래로 차가 지나갈 때 시간을 잘 맞춰 깡충 뛴다. 그러고 내려오면 육교가 흔들린다. 아이들 사이에서 아래를 지나가는 차가 크면 클수록 크게 흔들린다는 정설이 있었지만 보나마나 엉터리였을 것이다. 육교에 서서 그런 일들을 떠올리며 벽에 쓰인 낙서를 멍하니 바라본다. 이 공원 벽의 낙서는 암흑의 다녀감, 그런 유가 아니라 복잡한 무늬가 쭉 이어지는 알록달록한 그림이다. 허접스럽지만 힘차고 흥미롭다. 미국의 만화 잡지 비슷하다. 여러 개의 트럼펫이 빚는 감상적이고도 격렬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밤하늘로 올라간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소리, 다양한 냄새. 나는 이렇게 밤중에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밤중에도 거리는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 역시 활동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심이 되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과도 곧잘 밤길을 걸었다. 주말이면 밤을 새워 놀았고 평일에도 겨우 1-2시간 만나기 위해 밤마다 나갔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편의점에 들러 기분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파트의 불빛, 주차장에 서 있는 낯익은 자동차. 남편은 거실에서 쿨쿨 자고 있고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치직 치직 요란스럽게 모래폭풍이 일고 있었다. 책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책을 쓰는 정도이니 책을 좋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책을 좋아하니 별 상관이야 없지만 어린이 책, 이 경우 뭘 가지고 어린이 책이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를 쓸 정도이니 어린이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아 당황스럽다. 게다가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맞물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을 것이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으니 그 또한 참 난감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을성이 영 없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편한 방향으로 흐른다. 책을 읽느니 마당에서 비눗방울 놀이나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애였다. 비눗방울 놀이 말고는 그림을 그리고 학종이 접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흐물흐물. 개어놓은 이불 위에 엎드려 그저 뭐라고 주절주절 거리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놀이를 나와 동생은 그렇게 불렀다. 또 흐물흐물하고 말았네. 요즘 우리 흐물흐물 안 했지. 우리 뭐하고 놀까? 우선 흐물흐물하면서 생각하자. 그리고 가공의 마을 만들기와 키헌터 놀이를 하면서 매일 마음 편히 놀기만 했다.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 때로 질문을 받는다.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읽었나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나요? 질문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상담이 되고 만다. 우리 애는 지금 몇 살인데 책을 도통 안 읽어요. 우리 애는 책을 고르는 감각이 전혀 없어요. 무엇 같은 책만 사달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나는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의 의논 상대가 되다니 말세다 말세라고. 책과 만나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 지푸라기 하나로 부자가 된 사내. 초등학교 2학년 때 책 읽기란 시간이 있었다. 도서관은 좋아했어도 책 읽기는 싫어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따분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돌아오면 책꽂이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 책상에 펼쳐놓고 읽는 척하면서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야말로 바보짓을 했다. 수학은 그래도 뭘 하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했으니 그게 정말 나였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다가 지푸라기 하나로 부자가 된 사내를 만났다. 표지 그림이 분홍색인 그림책이었다. 무심결에 손에 들었다. 글자가 적어서 나도 모르게 읽기 시작했는데 재미있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는 독서의 아주 기본적인 재미를 이때 처음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도 이야기의 재미를 알고는 있었다. 책을 스스로 읽는 것은 싫어해도 누가 읽어주는 것은 좋아하는 성가신 아이였다. 잠들기 전에 꾸벅거리면서 카세트 테이프로 만담을 듣거나 아빠의 주특기인 지어낸 이야기, 내가 아주 캄캄한 숲속에서 어떤 위험에 처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빠가 등장해 나를 구해준다는 정형적인 것, 그것을 듣는 것도 좋아했다. 하지만 그렇게 듣는 재미와 독서의 재미는 전혀 별개다. 종이에 갇힌 또 하나의 공간을 제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제 눈으로 읽어나가면서 해방시키는 능동적인 작업이 지닌 즐거움. 나는 지푸라기 하나로 부자가 된 사내에 흠뻑 빠져버렸다. 책 읽기 시간이 돌아오면 언제나 그 책만 몇 번이고 거푸 읽었다.
짧은 이야기라서 수업 시간 중에 몇 번이나 읽을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읽는다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로서는 용케도 실증을 안 낸 것이 오히려 감탄스러운데 그 책을 너무도 애호한 나머지 끝내는 알림장에 조금 더 어려운 책도 읽어보세요 라고 지적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책 읽기는 고혹적이다. 금단의 열매. 그만 읽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때의 흥분감은 거의 육체적 쾌락이라 할 수 있다. 그래봐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던가. 여전히 참을성이 없는 나는 책을 읽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비눗방울 놀이나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다. 지금도 책을 읽고 싶지 않은 때가 제법 꽤 많다. 읽고 싶어 사놓고서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잔뜩 쌓여있고 전에 정말 재미있게 읽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책도 잔뜩이다. 그런데다 일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는 책, 누가 보내주었으니 읽고서 고맙다는 편지라도 써야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놔둔 책, 읽어야 할 책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책꽂이를 한 차례 쭉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며 읽고 싶은 책이 없다고 중얼거린다. 골치 아픈 것은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다.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들고 만 것이다. 전철을 타거나 목욕을 할 때, 또는 치과 로비에서 책을 읽는 버릇이 붙고 말아 무슨 책이든 들고 가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책 따위 하나도 읽고 싶지 않은데 책보다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싶은 기분인데 그런데도 책을 읽고 싶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탓에 읽고 싶은데 읽을 거리가 없다는 갈증에 허덕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때에는 한동안 아무 책도 읽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럴 수만도 없을 때 그때는 나 나름의 타겟책이 있다. 일본 옛 이야기 100선이나 이탈로 칼비노의 이탈리아 민화집, 그림 동화집 등을 읽는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아주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다. 모두 옛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고 물론 지푸라기 하나로 부자가 된 사내의 교훈도 살아있다. 옛 이야기는 강력하다. 단순하고 세련되며 뼈대가 아름답다. 그리고 우선 재미있다. 페이지를 넘기며 여기저기 골라 읽다 보면 이야기에 대한 신뢰감이 되살아난다. 때로 소리내어 읽기도 한다. 언어가 지닌 힘이 분명하게 전해진다. 특히 일본 옛 이야기 100선은 다양한 사투리로 쓰여 있어 소리내어 읽으면 무척 신선하고 재미있다. 서두의 글만 해도 이렇게나 다채롭다. 옛날에 있었다네. 옛날에 있었다 카더만. 옛날에 있었다지라. 옛날에 있었다는구먼.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다네 그려. 옛날에 있었다 카이.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에 해당하는 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서 읽다 보면 그 리듬만으로도 즐거워진다. 그리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 측면에서는 옛 이야기와 더불어 추리소설에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흠이지만 때로 독서욕 감퇴기에 대비해 재미있어 보이는 미스터리 문고 몇 권을 찾아 사둔다. 아직 읽지 않은 책이 4-5권 있으면 일단은 안심이다. 소독약이나 소화제, 해열 진통제 등의 가정 상비약과 비슷하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독서욕을 부추겨서 어쩔 건데 하는 생각도 하지만
책을 읽을 때 가슴 두근거리는 흥분감에서 오는 어떤 류의 중독성은 뼛속까지 녹인다.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